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00만 베이비 부모는 은퇴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퇴직하게 되면은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독 행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한국지역재단협의회 김범용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나눔이란 주제에 대해서 강연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부천에서 지역재단을 하고 있는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김범용입니다. 지금부터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기부라는 것은 공익활동의 연장선입니다. 지역재단은 나눔과 기부의 허브죠. 우리 지역재단은 지역문제 해결하는 플랫폼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나눔 기부문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그럼 왜 지역재단인가? 정부도 기업도 지자체도 그리고 큰 대형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 동네의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건강한 지역의 소형, 중소형 지역재단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역사회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저출생 인구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의 심화. 작년 기준으로 3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의 41.8%인 1,000만 가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 1인 가구 추이를 보면은 2020년에 860만에서 23년 지난 24년에 1,002만 가구로 급속하게 증가하고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수도권에 5개가 있습니다. 분당, 중동, 일산, 고양,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35년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30대 초에 그 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여기 출연하고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에 33년 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30대로 그 아파트에 청춘 때 들어와서 지금은 60, 70대가 돼서 그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마을과 지역사회가 다 같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영한 65세 청년들이 요즘에는 80세 넘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외롭고 쓸쓸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동네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 스스로 우리 돈과 자원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서로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역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유상기부 문화 확산과 시니어 대상 유언장 써보기, 그리고 유언 신탁 교육을 앞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웰엔딩 문화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불교 TV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보다 존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생애 말기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직장 은퇴자 등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언신탁 아카데미와 코디네이터 양성,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지원, 그리고 유언장 및 장례 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생애를 기록할 수 있는 추억 정리, 그리고 요즘에 핫한 그 데스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죽음 교육 및 인식 개선,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은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 확산,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유산의 사회적 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산은 나눔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유산의 사회적 기부라는 것은 개인이 사망 후에 자신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단, 그리고 비영리 공익단체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사회적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공익재단 등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고 기부하는 것, 이것이 곧 유산의 사회적 기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산 기부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내 재산을 가치 있는 곳에 실천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내 의사를 직접 반영해서 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산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상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유산기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작은 메모를 가지고 지자체 시청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과 통장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어려운 곳에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한 40년을 살고 계셨고 외로움에 굉장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누가 와서 이야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나눔도 없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요즘에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로 대상으로 제가 자주 뵙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그 유언장의 유산기부 사연과 관련해서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곳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유언장과 유산기부가 원래는 유언 공증 관련해서 변호사 공증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탁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TV에서도 그런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강의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신탁이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탁 계약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신탁을 부동산 신탁이든 뭐 주식 신탁이든 이런 걸 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유언장 작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부터 기부 의사를 명확히 내가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유산 신탁, 신탁을 통해서 수탁자를 정하고 수익자를 정해서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는 건 이제 사회적 기부고요.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기부하는 것들은 이제 가족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생전에 기부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매가 걸리던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게 되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유산기부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생전에 기부 의사를 확정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치매 머니가 2,500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500조라면 상상도 될 수 없죠. 어마어마한 돈이 치매가 걸린 분들이 내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100만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탁의 정의는 뭐 이 TV에서도 여러 번 다뤘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겠다면 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유탁자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3자는 수탁자죠.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특정 목적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장치입니다. 신탁의 핵심 요소는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하는 사람, 수탁자에게 관리하도록 해서 수익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탁을 잘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에서 신탁은 노후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 굉장히 늘어나는 자기의 노후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서 사회적 기부뿐 아니고 내가 고령자가 됐을 때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력 저하, 내가 곧 치매 걸리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판단 능력이 저하됩니다. 내가 젊을 때 총명했던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정 자녀나 비영리 공익법인에 자신의 자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탁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신탁은 상속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일들에 별로 관심도 없고 방송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안 하는데, 이 신탁의 상속 절차 간소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집과 현금, 그리고 은행 통장 잔고 등을 신탁을 통해서 보호하고 자신이 병들고 쇠약해졌을 때 내 재산을 내 의지대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신탁 자산입니다. 일본에는 자기결정지원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개인이 제가 작성한 유언장을 국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이게 사실은 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제도인데, 비영리단체 그리고 국가에서 합동으로 엔딩 플랜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 상속, 유언, 유품 정리, 유산 기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유품 정리까지라는 거는 내가 혼자 살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돈을 뭐 사회적 기부를 하고 유언으로 남긴 것들을 집행해주고, 또 내가 살다가 남긴 여러 가지 유품들, 그 중에 유품 중에 이제 고양이나 그 반려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려견한테 내 재산을 일부를 줄 테니까 이 반려견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키워달라 하는 서비스들도 아주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장 국가에서 보관하는 관리 제도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시민 누구에게나 사후에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지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엔딩 플랜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는 차원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수연 배우가 안타깝게 50대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수연 배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제에게 500억 가량의 재산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이 유언장이나 유산과 관련해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도쿄도와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등 그런 노인복지국, 시청, 시민상담실, 비영리단체들이 유언장 보관 서비스뿐 아니라 상속하고 유품 정리하고 유산기부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의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유언장 보관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챗 GPT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하면 유언장 써보기도 뭐 샘플이 많이 있고, 유산 기부를 사회적으로 상속하는 문제에도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기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많은 자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호스피스 센터라든가 장기 기증 서약서 쓰는 곳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상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유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사연인데요. 메리 스프링 힐이라는 여성이 50세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메리는 상당히 성공한 화가여서 주택하고 새로 구입한 차, 그리고 약간의 은행 예금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메리는 전에도 유언장 같은 것은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암투병 중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써볼 엄두를 못 냈죠. 사람들은 한 번쯤 유언장을 생각해 봅니다. 메리가 남편과 별거한 이유는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자식들을 통해서 참느라고 이혼도 못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학대를 받았던 메리는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에 있는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자가 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메리가 남긴 유산 전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프링 힐이라는 50세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이 15년 동안 학대당한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준을 보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을 꼭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워크숍을 가서 한 50명 정도 놓고 유언장 써보기를 하면 거의 99%, 49명은 펑펑 웁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살았던 여러 생애의 과정을, 생애 주기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남아있는 내 재산을 어디다 주고 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밤새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2명 있으면 누구한테 몇 프로를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그 유언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통해서 유언장 써보기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언장의 샘플들이 나옵니다.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한 번 정도 유언장 써보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샘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도네이션 파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도네이션 파티는 알다시피 그 파티를 통해서 그 도네이션 된 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쓰는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한 20명 정도의 시니어들을 모아서 저녁에 파티를 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매번 이렇게 리어카로 밥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차를, 이동 차량을 탑차를 하나 구입해 주자는 의미에서 그 탑차를 하나 사는 그 도네이션 파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받아서 그런 도네이션 파티를 한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니어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도네이션을 좀 하고 이 돈을 모아서 의미 있게 써보면 좋다 생각해서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1km 걸을 때마다 5만 원 기부하고, 또 제주도에 갔을 때 오름을 오를 때 10,000원 기부하고, 날을 따라서 어떤 분들이 또 기부하도록 하는 이런 샘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재단에는 이제 전 이사장이었던 분이 꽤 그 자산을 많이 내 가지고 5억을 현금을 내고
임진각에서부터 경남 합천인 고향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요 1km에 100만 원씩 해서 500km를 걸었는데 이 과정에 이제 버킷리스트를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걸어보고 싶다고 해서 17일 동안 걸으면서 본인이 그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어려운 이웃과 이 기부한 돈을 나누는 그런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지금도 그게 지역에 울림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런 걸 좀 따라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언장 써보기와 유언 공중 신탁 사례, 그리고 일본의 사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시니어들이 하면 좋겠다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들이 사회공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한다 그러면 예전만 하더라도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30년 이렇게 도시가 고령화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또 지역 주민도 나이 들어가고 또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유산이나 기부나 이런 게 정말 지역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겠구나 이런 게 하나가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한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 중에 현금 흐름 여력이 있는 분들은 같이 뜨개질 하시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좀 해야지.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나도 그래 뭐 꼭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도 뭐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쉽고 재밌게 시작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나의 장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나는 뜨개질 잘한다. 그러면 뜨개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설비 가게를 안 부른다. 집에서 무슨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로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찾아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고장 났는데 못해요. 사실은 형광등도 잘 못 교체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줘도 집안이 환해지면서 뭐 몇 달을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나눔이나 기부라는 거는 뭐 큰 돈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면 한 20억쯤 내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기술은 있어. 뭐 도배 기술도 있고 뭐 하수도를 뭐 막혔는데 뚫는 기술도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회 서비스형은 뭐 말벗을 한다든지 도시락 배달한다든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역재단,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지역재단을 통해서 뭐 소개해 줄 만한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뭐 감동적인 사례 이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역재단의 이제 연도가 적어서 우리도 이제 지금 15년째 오고 있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뭐 100년 된 뉴욕의 클리블랜드 재단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데들은 다 유산 기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100년이라는 게 쌓여 있고 우리 지역재단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부천 희망재단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안산, 성남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지역재단을 통해서 기부나 나눔을 하려고 하는 뭐 가진 분들은 이제 기업인이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도네이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쓰도록 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그분한테 직접 주긴 그렇잖아요. 지역재단에 기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우유를 한 통씩 드리세요. 2,000명에게. 그럼 돈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어떤 지정 목적 기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부와 나눔을 뭐 시니어들이 감동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례는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지역재단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그런데 문의를 해보면 내가 의미 있게 뭔가 기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눔을 하고 싶다. 뭐 지역재단 아니라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자체마다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보면 내가 시니어인데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거다. 뭐 시간밖에 없다. 아니면 뭐 운전은 또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운전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봉사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 주변에도 이제 베이비 부머 중에 은퇴하고 특히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지역사회로 온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꽃을 가꾼다거나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막상 그거를 찾는 게 개인이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재단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유산기부 유언신탁 이게 부천 희망재단 경우에도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고 이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신탁 제도나 법률과 제도 개선 이런 거 정부가 뭐 세제 혜택,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많이 손봐야 되고요. 그래서 쉽게 기부를 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겠죠. 상속 문제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을 뭐 지역도 특히 내가 꾸준히 평생 동안 벌었던 어떤 자산의 일부를 우리 지역사회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내 이름을 딴 어떤 기금, 예를 들어서 최하키 기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이 범죄 피해를 당한 20세 이하 청소년들한테만 이 배분을 해줘라. 아니면 정말로 초등학생인데 매번 6년 동안 꼴찌만 한 학생에게 이 장학금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시니어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오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분들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산 기부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보람, 긍정적인 변화 주변에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다가오세요? 이제 유산 기부를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사례가 네. 몇 개 있는데 큰 비영리 그 글로벌 비영리들도 한국에서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분들이 내가 이제 지금 생전에 기부를 약정해 놓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돌아가시면 이런 데 써달라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기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에 좀 큰 가치가 있는 곳에 써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뭐 그거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뭐
미국 사례 100조 얘기를 하셨는데 2조. 아 2조. 예. 네, 2조를 얘기하셨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아예 있더라고요. 부의 거대한 이전이라 해가지고 그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자산이 몰리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은 전에 봤을 때 남성분보다 감성적인 거랑 특히 지역사회 기반이 많은 거니까 그게 돈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을 사회적으로 기부할 때 실은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가족들의 동의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들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자식들과의 그 공감, 교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죠. 나는 내가 본 재산을 난 니들한테 다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중에 일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데 쓰게 할 거야 하는 것들을 자식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상당 기간 하는 게 중요하다. 갑자기 나 이제 몇 년 못 살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의 반은 여기다 줄 거야.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부모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식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의지가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좀 재밌게 얘기하면 내가 자식들 말고 아내 말고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줘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요게 어떤 의미로 그분한테 가는지, 그렇죠. 아니 비영리 단체에서 가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면 또 양식 있고 의식 있는 분이라면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의미가 있겠구나. 특히 거기서 이제 추모 기부 이런 게 좋아요. 아 추모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써놨다가 뭐 신탁을 해놨다가 내가 돌아가면 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여기에 이렇게 써라. 이러면 이제 그 유족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추모기부 같은 거. 날 추모해서 이 돈을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유산으로 본인들이 쓰기는 어렵죠. 그러게요. 뭐 비싼 수의나 이런 비용 하는 걸 만약에 나를 당신을 추모하기 위해라 하면은 자녀들도 웬만해서는 거절하기 이제 거절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제 그 웰다잉 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시간도 있고 자산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지적인 능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을 좀 양성해서 시니어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 시니어가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런 내 자산을 일부 내놓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 더 좋죠. 이런 일들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돼서 시니어 활동을 할 때 당연히 그분이 의미 있게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역재단에서는 그런 강사 양성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쭉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저도 요새 놀라는 게 최근에 사전연맹으로 의향서가 200만 명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네. 급격하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예전에는 웰다잉 하면 죽는 거 왜 재수없이 해 이러다가 지금은 오히려 검색어라고 이게 지금 베이비 부모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유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말씀처럼 이게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보다도 지역사회 자기의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어쩌면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제 과거의 시니어들이 아니니까 뭐 정보의 홍수 또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정보 속에서 우리 사회가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일들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하게 많다에 실제로 저도 놀란 게 부천희망재단에서 기부 키오스크 네.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편하게 한다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황희찬 선수도 또 거기에 기부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이제 먼저 황희찬 선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황희찬 선수는 이제 부천이 고향이라 지금도 집이 있고 아, 거기서 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오만하고 고향 월드컵 경기에서 네네. 한 골 넣었잖아요. 네. 예, 오면은 뭐 어쨌든 한 골씩 넣으니까 너무 좋고 이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넣으면 우리 본사랑병원이라는 원장님이 1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야, 해서 그거 멋지네요. 지난번에 유럽에서 13골을 시즌에 넣었는데 네. 1,300만 원 기부하고 와, 예, 이번에 또 한 골 넣어서 이제 지금 적립 중에 있어요. 이런 거 하고 황희찬 선수는 매년 5천만 원씩 지금 5년째 기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돈이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게 쓰여달라고 특별하게 주거 취약 기금을 만들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5천만 원씩 낸 기금이 모여서 LH하고 부천시하고 부천희망재단을 협약을 해가지고 주거 취약계층 긴급 안심주택을 5채를 구입을 했어요. 아, 희망재단에서 황희찬 선수가 기부한 돈으로 임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냅니다. 야, 지금도 이제 매달 임대를 내죠. 근데 이 돈이 이제 큰 돈이 아니라 LH하고 계약해서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냐면 5채인데 갑자기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 3살짜리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이분들이 3달 최대 6개월까지 살 수 있는 긴급주택.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죠.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은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시에서 긴급구제하는 게 주변에 있는 여인숙이나 모텔에 뭐 3만 원, 5만 원을 주고 3일 이틀간 묵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아,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똑같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또 쫓겨나고. 근데 지금 이제 긴급 안심주택이 황희찬 선수가 기부한 5천만 원에 매년 이 돈으로 5채를 구입해서 희망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또 부천 주거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면서 그런 긴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5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기부 키오스크의 경우는 지금 우리도 그것도 최초로 만들어서 현금 사실은 뭐 최학기 대표님도 그렇지만 호주머니에 뭐 동전 100원짜리 이런 거 안 넣고 다니잖아요. 카드 가지고 뭐 전철 타지 버스 타지 맞아요. 하다못해 뭐 500원짜리 뭘 사 먹어도 카드로 사기 때문에 이 기부가 동전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청 도시공사 이렇게 지금 한 4대 갖다 놨는데 기부를 뭐 키오스크 있다고 해서 나 기부해야지 이렇게 기부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에 있는데 이제 큰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저는 대세가 앞으로 이게 동전 모으는 이게 동전통 뭐 1,000원짜리 넣는 이런 모금함이 아니고 키오스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말씀하신 걸 하려면은 정말 지역 사회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이게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거를 잘 풀어서 솔루션을 그런 제공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마케팅 하다 보면은 뭐 그 황희찬 선수 정도만 되면 기업에서 어마무시하게 그 브랜딩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선행도 하고 연결도 할 수 있으니까 인플루언서들은 더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브랜드 확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뭐 황희찬 선수는 어쨌든 우리의 국대 세계적 글로벌 선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 친구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떼이고 뭐 하죠. 광고에도 나가고 뭐 운영비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니어들이 사실 우리 한국의 자산의 7, 80%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5, 6, 7, 80대가. 이분들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뭐 몇백 조가 금방 모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부천희망재단은 그 100% 그냥 민간으로 하시는 그런 시민단체신 거죠? 네네. 시민단체는 아니고 아, 네. 이제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요. 이제 시민단체는 뭐 이슈 파이팅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고 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재단인데 공익법인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금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곳이죠. 한 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재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받아서 어떤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민간이 도네이션을 한 돈으로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금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업하는 거,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거, 행정하고 협업하는 거, 민간 기업하고 하는 거, 병원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금이 여러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다 민간 기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재단들이 활성화돼야 한국 사회가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6년 시니어 트렌드 키워드 하나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2026년 시니어 트렌드는 뭐 무엇보다 그 시니어들은 건강이죠. 뭐 헬스 그리고 뭐 노는 거, 여행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은 지금 보면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보다는 놀고 먹고 재밌게 여행 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6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신탁 트렌드나 유언이라든가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두 가지 명제가 있듯이 반드시 죽는다.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에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트렌드는 뭐 잘 먹고 여행 다니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트렌드가 되겠지만 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한 신탁 트렌드도 상당히 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범용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재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시니어들 특히 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알고 있고 윤활유처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니어들이요 막상 지역사회에 살면서 개인의 힘으로 내가 나누고 좋은 일을 해야지 할 때는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한번 그 인공지능에 검색한다든지 또 지역재단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뜻을 모아서 조금 더 나아진 우리 지역 동네 이렇게 만드는 운동에 매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